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왜? 80년대 후반 명동 사채시장을 주름잡던 독사 박태수. 그땐 자네가 내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했는데 돈 몇 푼 쥐어준 덕분에 용케 빠져나갔지. 안 그런가? 제 말에 박태수와 사위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이는 충격받은 눈으로 저와 박태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 아빠, 그게 무슨... 저는 딸의 눈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몰랐지, 지연아. 내 시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지난 몇 년간 어떤 짐승 속에서 살았는지. 이 못난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미안하다. 저는 제 외투를 벗어 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박태수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내 딸 데려가겠네. 그리고 오늘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경찰 부근에 벗었어도 한 번 독사는 영원한 독사거든. 명심하게. 저는 제 딸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박태수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낚시터의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30년 전 범죄자들의 간담을 선을 하게 했던 강력기의 독사 김철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 낡은 트럭을 타고 양평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연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 창밖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락시터 옆에 딸린 제 작은 집에 도착해서도 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딸의 부은 뼈를 닦아주었습니다. 한참 만에 지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진짜 알았어야 했는데 이 못난 아빠가. 그날 밤 지연이는 지난 3년간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아버지 박태수는 지연이 명의로 든 친정 어머니의 유산을 사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빼앗아갔. 남편 박성우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기는커녕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지연이가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감시했고 휴대폰을 검사했으며 심지어 친정인 제게 전화하는 것까지 통제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만들어 서서히 죽여가고 있던 겁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은 제 통장에 돈을 마음대로 썼어요. 제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감시했고 제가 무슨 책을 읽는지 무슨 드라마를 보는지까지 간섭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말했어요. 내 아빠는 무능한 깡패 형사였고 너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근본 없는 여자다. 우리가 거두지 않았으면 넌 길바닥에서 뒹굴었을 거라고. 딸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 과거가, 제 무심함이 결국 제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잠을 자면서도 끈끈 앓는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었을까. 저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몇 번이고 내리쳤음. 짐승들을 잡아가두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제 딸을 물어뜯는 짐승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격함에 숨을 쉴 수가 없었음. 다음 날 아침 낯선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낚시터의 좁은 길을 막 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박태수의 부하로 보이는 험상궂은 사내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철중 씨 되십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좀 뵙자고 하십니다. 저는 낚싯대를 손질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볼 일 있으면 그놈더러 직접 오라고 해라. 그러자 다른 놈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좋게 말할 때 가시죠. 저희도 험한 꼴 보이기 싫습니다. 따님 아픈 대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험한 꼴 내놈들이 나한테 험한 꼴을 보여 30년 전에
내 놈들 같은 버러지들처럼 쏙 꺼져 제 기세에 눌렀는지 놈들은 잠시 추춤하더니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절대 순순히 물러날 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제 동료 이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정년을 앞둔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반장, 나 철중일세. 수화기 너머로 반가움과 놀람이 섞인 이 반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몇 년 만입니까? 잘 지내셨어요?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사 하나만 하세요. 명동 독사 박태수, 그놈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좀 알아봐줘. 제 말에 이 반장의 목소리가 잠시 굳었어. 형님, 그 양반은 왜 그 사람은 지금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히 그놈 집안에 시집을 갔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그놈한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와 있다. 이래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 제 말에 이 반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신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형님이 알던 그대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이 반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이제 건설사 회장 행세를 하며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거대한 보마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반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박태수 그놈 얼마 전에 새로 부임한 우리 서장이랑 아주 막역한 사이랍니다. 서장이 그놈 뒤를 다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 부임한 서장. 그놈 바로 10여 년 전. 제가 박태수를 거의 다 잡았을 때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시키고 저를 좌천시켰던 바로 그 인간이었습니다. 거대한 거미줄이었습니다. 박태수와 부피한 경찰 수뇌부가 엮여있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질긴 놈들이었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려 해도 경찰이라는 가장 큰 뒷배가 버티고 있으니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형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배지를 반납한 지 오래된 늙은이에게는 무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수십 년간 범죄자들을 상대하며 몸에 배인 끈질김과 경험뿐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밤에는 잠복하고 낮에는 미행했습니다. 박태수의 건설회사 주변을 맴돌고 그의 공장을 드나드는 트럭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정 며칠을 그렇게 보내자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장에서는 밤마다 폐기물 처리 업체의 트럭들이 드나들었는데 그 트럭들은 폐기물을 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싣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만 있던 지연이도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지난 3년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제 딸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은 제 통장에 돈을 마음대로 썼어요. 제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감시했고 제가 무슨 책을 읽는지 무슨 드라마를 보는지까지 간섭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말했어요. 내 예비는 무능한 깡패 형사였고 너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근본 없는 여자다. 우리가 거두지 않았으면 넌 길바닥에서 뒹굴고 있을 거라고요. 딸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진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 과거가 제 무심함이 결국 제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 반장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인 허름한 국밥집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태수가 형님 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장놈이 형님을 무고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자기들 비리를 덮으려고 형님을 파렴치범으로 만들 작정인 겁니다. 저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이 일에서 손대지 않으면 제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힘이 없음 뭘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은퇴할 때 경찰서에서 공로패와 함께 받은 낡은 손목시계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차본 적 없이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던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찼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리는 쉬지 않는다. 제 평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제 심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박태수의 약점을 잡기 위해 그의 회사에서 불만을 품고 해고된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박태수의 협박에 못 이겨 지방으로 도망쳐 숨어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허름한 여인숙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고 경계하며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딸의 이야기를 하며 저 역시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여기까지 왔다고 진심으로 설득하자 그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놈, 그거 완전 악마입니다. 문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놈이에요. 언젠가 큰 사고가 터져도 터질 겁니다. 그리고 그놈한테는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비밀 장부, 모든 범죄자들의 마지막 악행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박태수는 자신의 사무실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의 전관계 로비 내역과 불법적인 흐름을 기록한 비밀 장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 장부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비밀 장부를 손에 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박태수의 사무실은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했고 금고는 그의 지문으로만 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반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반장, 나 좀 도와줘야겠네. 박태수 사무실 금고에 그놈의 범죄 기록이 전부 들어있다. 그것만 있으면 서장놈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어. 이 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형님은 주거치입의 절도범까지 됩니다. 그놈들이 1,000원 덫에 걸려드는 거라고요.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자네가 딱 한 번만 도와주면 돼. 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10분만 딱 10분만 시간을 벌어줘. 이 반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남은 경찰 인생과 퇴직금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이 평생을 조처한 그 정이라는 거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박태수의 사무실에 잠입하는 날, 이 반장은 인명의 제보를 가장하여 경찰 병력을 박태수의 다른 공장으로 출동시켜 그의 시선을 돌리 기록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 낮으로 박태수 회사 건물의 구조를 파악하고 경비들의 교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제 낚시터 주변의 지형을 이용해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를 대비한 간단한 함정들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늙은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제 머리는 30년 전보다 더 차갑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전 당일 저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박태수의 회사 건물 뒤편에 숨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태수를 비롯한 경비 인력들이 모두 그쪽으로 쏠린 틈을 타 저는 건물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박태수의 사무실은 제 생각보다 더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범죄 현장에 문을 열었던 제 기술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저는 10여 분 만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의 지문 인식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리 준비해간 특수 필름과 용액을 이용해 박태수가 평소에 자주 만지는 책상과 전화기에서 그의 지문을 체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으로 금고 문을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 뭉치와 함께 검은색 표지에 두꺼운 장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밀 장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품에 안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장부를 손에 넣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장부의 내용을 확인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부에는 경찰서장을 비롯한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박태수도 장부가 사라진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하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딸 지연이를 다시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의 휴대폰으로 협박 전화가 빗발쳤고 낯선 자들이 낚시터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두려움에 떨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무서워. 그냥 다 포기하면 안 될까? 장부 같은 거 돌려주고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살면 안. 저 역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평생 전환들의 노예로 살아야 해. 이 싸움 아빠가 꼭 끝낼게.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내 엄마를 위해서. 저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박태수가 제 딸을 미끼로 저를 끌어내리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반장에게 연락해 장부의 사본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움직여주기. 그때는 자네 뒤에 있는 모든 걸 걸어야 할 걸세. 저는 낚시터 주변에서 지연이를 이용해 그들을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박태수와 그의 부하들이 낚시터로 쳐들어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여섯 대의 검은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제 집 앞마당을 둘러쌌습니다. 박태수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김철충 나와 내놈 딸려를 곱게 보고 싶으면 장부 들고 당장 튀어나와. 저는 지연이를 집안 깊숙한 곳에 숨기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낚은 낚시대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태수 여기까지 행차하느라 고생이 많았군. 그런데 어쩌나 장부는 여기 없는데 박태수가 악을 썼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이 여바라전 홈 당장 잡아 집안을 사사치 뒤져서 계집애도 끌고 나와. 놈들이 저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저는 제가 미리 설치해둔 함정을 작동시켰습니다. 박시터 주변에 파놨던 구덩이와 나무에 연결해 둔 그물들이 작동하며 놈들 중 몇몇을 순식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당황한 놈들이 주춤하는 사이 저는 낚싯대를 채찍처럼 휘둘러 남은 놈들을 상대했습니다. 수십 년간 범인들을 제압하며 익힌 제 몸의 기술은 늘 거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놈들의 주먹과 발길질에 저는 결국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태수가 제게 다가와 제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까지 늙은 요 한 마리가 내 놈은 오늘 여기서 끝이다. 그의 눈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려던 순간 사방에서 수십 개의 강릴한 불빛이 우리를 비치었습니다. 이 반장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였습니다. 이 반장이 외쳤습니다. 박태수 넌 살인 교사미, 증거인멸, 뇌물 공유 혐의로 체포한다. 꼼짝 마. 경찰들이 박태수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박태수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김철중 내놈 내가 나가서
내 놈을 가만둘 것 같아. 저는 땅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겠다. 정리는 쉬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태수와 그 일당, 그리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경찰서장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낚시터와 집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지연이는 이혼 소송에서 이겨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한 남쪽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비로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밤에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지연이도 더 이상 어두운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저희는 함께 바다를 보며 낚시를 하고 저녁에는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잃어버렸던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어. 나 때문에 아빠까지 위험해져서.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더 미안했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서 이제는 아빠가 평생 내 곁을 지켜줄. 저는 제 손목에 차고 있던 낚은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등 뒤로 힘껏 던졌습니다. 정리는 쉬지 않습니다. 제 평생을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정의가 아닌 제 딸의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발 때리지 마세요. 저는 그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금쪽 같은 내 딸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위놈 생일이라고 장인 누르셔라도 해야겠다 싶어 서툰 솜씨로 갈비찜을 만들어 사돈의 집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밖에서부터 으리으리한 2층 집, 그 현관문 너머로 제 딸의 울음 섞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저는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업이었던 형사라는 직업의 끔찍한 버릇이 되살아 왔습니다. 소리 없이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딸 지연이가 그 넓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돈, 그러니까 지연이의 시아버지 박태수가 골프채를 손에 들고 제 딸의 뼈를 거칠게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악을 썼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겨우 제 사위놈이 제 아내 뼈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도 팔짱을 낀 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30년간 제 몸에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이 깨어났습니다. 낚시터의 늙은 주인이 아니라 범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강력계의 독사 김철충으로 돌아온 것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작은 낚시터를 운영하며 사는 45살 김철충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기막힌 이야기가 모든 분들께 깊은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경찰을 그만둔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강력계 형사 김철충. 한때는 제 이름 석자 앞에 붙는 독사라는 별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깡패 놈들이며 사기꾼 놈들이며 제 이름만 들어도 오금을 저렸으니까요. 범인 잡는데 미쳐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내 외로움을 하나뿐인 딸 지연이의 성장 과정을 저는 외면했습니다. 늘 나중에 이 사건만 해결하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결국 아내는 화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연이는 제게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연이의 결혼식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화려한 예식장, 값비싼 음식, 그리고 돈 냄새를 풍기는 사돈떡, 하객들 사이에서
저는 때 묻은 낡은 양복을 입고 마치 주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돈의 친척 중 한 명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지연이 아버님이시라고요? 말단 형사 생활만 하다 퇴직하셨다던데 우리 가문이랑은 영 어울리지 않는 분 같네.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딸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딸의 불행이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은퇴 후 저는 속주하는 마음으로 양평 구석의 작은 낚시터를 열었습니다. 고요한 물결을 보며 잊으려 했습니다. 범인들의 악다구니도 동료들의 환호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딸에게 주었던 제 상처들도 모두 잊고 싶었습니다. 지연이는 몇 년 전 번듯한 사업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위인 박성우는 겉보기에 예의 바르고 그 집안은 대대로 부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아비로서 잘못한 것도 없고 딸의 결혼을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그저 행복하게 하라라는 말 한마디 건네고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딸의 생지옥을 목격하고 만 것이 이 쓸모없는 것, 내 아비가 전과자 속을 만드나들던 깡패 형사라더니 보고 배운 게 도둑질 뿐이냐, 감히 어딜 봐. 사돈 박태수의 목소리는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거실의 세 사람들은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딸 아이가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지연이의 눈이 절망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박태수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요. 저는 그의 가진스러운 얼굴을 노려보며 내뱉었습니다. 박태수 사장, 오랜만이군. 여전히 사람 패는 버릇은 고치지 못한 모양이야. 제 말에 박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위놈은 안절부절 못하며 지연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자네는 가만히 있어. 내 딸일세. 내 딸은 내가 일으켜 세울 테니. 저는 천천히 지연이에게 다가가 딸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의 작은 몸이 간헐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뼈는 부풀어 올라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박태수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이건 오해가